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오늘은 어, 르네상스입니다. 르네상스는 우리가 이제 그 중세 시대 이후에 그리고 비잔틴 시대 이후를 얘기하죠. 콜로세움이 함락되고 오스만 트루크가 유럽을 침범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카톨릭 중심과 그리고 귀족 그리고 봉건 영주 중심의 사회가 변화를 맞게 됐고, 그로 인해서 그 유럽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특히 12세기 전으로 흑사병이 창궐해서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죽고, 그럼으로써 어떤 사회적인 불안 요소가 증대되고, 어쩌면 사람들은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좀 더 나은 세계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항상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것을 실현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듯이 이제 사전에 우리가 그 동로마 제국의 멸망과 그리고 신대륙의 발견, 그리고 뭐 지동설, 그러니까 천동설의 그 반대 개념인 지동설이 나타나는 이런 과학적 그리고 해부학 뭐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유럽은 그 어떤 변화를 할 수밖에 없던 그런 시기였죠. 근데 이 변화를 어디서 모먼트를 찾았는가 하면, 제가 강의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동양에 있어서 뭐 불교나 공자나 이런 것들이, 유교 이런 것들이 어떤 사회를 지탱하는 정신적인 지주가 됐었다고 한다면, 유럽은 그리스 시대의 위대한 철학자 그리고 폴리스에서의 정치의 어떤 하나의 시스템, 그리고 인간에 대한 어떤 깊은 철학, 뭐 이런 것들이 그 유럽 사회에 깊이 있게 뿌리내리고 있었는데, 결국 문제 해결을 그리스 시대의 어떤 인간 중심의, 인간에 대해서 연구하고 인간의 철학과 인간의 인생,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던, 그들이 제시했던 어떤 철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는 시기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르네상스죠. 14세기에서 16세기에 서유럽에 있었던 문화운동이고, 학문 또는 예술의 재생과 부활이라는 이슈가 있었으면서, 결국 그 그리스 로마의 이상으로부터 우리가 그런 어떤 세상으로 갈 수 있다라고, 그리고 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사상과 문화, 미술, 건축에 있어서의 종합적인 어떤 운동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운동은 르네상스의 시작이 이탈리아에서 이루어졌는데, 왜 이탈리아에서 이루어졌는가를 본다면, 이탈리아는 이제 과거에 로마 제국이었고, 거기에 글로벌한, 지금으로 얘기하면 동서양 아프리카까지 연결하는 큰 문화가 있었던 곳이고, 그만큼 사회적으로 진보됐었다는 거죠. 그런 시스템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로마는,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로마 중심의 이런 사회는 중세의 영향에, 어떤 중세를 어떻게 보면 좀 암흑기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과 어떤 사회적인 체계, 이거는 내가 갖는 그 주님에 대한 어떤 사랑과 믿음, 이런 것과 이 사회를 움직이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안에 어떤 체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중세시대에
문제점들이 많았다라는 부분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신앙이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탈리아에서는 어떤 사회적인 발전된 어떤 그 체계 그런 것들을 이미 많이 보았기 때문에 여기에선 중세의 어떤 봉건제도가 형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르네상스가 보다 진행할 수 있었다. 이런 거고, 제가 볼 때 이제 그 유럽의 길드라고 우리로 얘기하면 상단 같은 것들이 중세에 많이 활동을 했었는데 특히 이탈리아에서 길드 조직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그 시대까지 여러분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그 무역 그리고 문화적인 어떤 컨센서스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데 이탈리아는 지리적으로 그 위치에 딱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고 지형적으로도 이탈리아가 길쭉하고 산맥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뭐 농업에 보다는 어떤 해양 쪽에 그런 어떤 사회적 구조와 경제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가 시작될 수 있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4대 성인이라고 하는 정도로 이미 인간에 대해서 생각하고 철학의 형성을 이룬 것은 이미 기원전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자도 그렇고 결국 인간이 생각하고 그 철학의 깊이는 결국 그 선을 넘지 못하지 않는가. 그거를 좀 더 구분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가능하지만 어떤 총체적인 어떤 틀 그리고 궁극의 목적 그것을 해결하고 그것을 표현하고 해설해 줄 수 있는 것은 이미 그리스 시대에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5세기의 로마 제국의 몰락과 함께 인간성 말살 시대라고 얘기하는 그 중세 시대가 깊어졌고 그리고 고대의 부흥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의 부흥을 통해서 인간 중심의 시대를 통해서 이러한 중세 시대의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된다고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14세기, 16세기에 14세기, 15세기 동안 프랑스, 독일, 영국, 그리고 북유럽, 유럽 전체의 어떤 근간을 바꾸고 새로운 문화적인 형태, 지금으로 얘기하면 혁명적인 어떤 사회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인간들의 그 지적이고 창조적인 그러니까 인간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그동안 갇혀져 있던 인간성, 인간 중심의 문화 이런 것들을 재발견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새로운 중세가 끝나고 근세로 넘어가는 이러한 모먼트는 고대에서부터 다시 리터치해서 새로운 문화를 시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르네상스의 미술적으로 보면 세 명의 위대한 화가이며 천재들이 있었죠. 그리스 시대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가 있었다고 한다면 르네상스 시대의 위대한 화가이자 철학자이자 과학자였던 세 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오나르도는 특히 그 해부학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이제 뒤에도 라파엘로를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라오콩군상 그것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좀 더 그 사실적이고 설명적인 것인가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황금비례 그리고 해부학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인체의 비례를 연구하고 황금비례죠. 여기서 보시면 그리고 사실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이 되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중세에는 종교적인 내용을 주로 담고 있기 때문에 신을 찬양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다분히 어떤 사실적이라기보다는 신학적인 부분이 강조됐죠. 그리고 성경의 내용을 중심으로 상상을 해서 그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해부학에 별다르면서 또 인간의 중심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좀 더 사실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가 그렇게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모나리자고요. 여기서 모나리자의 그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조영부사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중간고사 이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어, 이 대상이 왕이나 또는 신앙의 내용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의 커다란 변화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그린 스케치인데 제가 여러분 때 이 그림을 보고 매우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스케치죠, 일종의. 근데 이것이 미술의 스케치냐 과학의 스케치냐, 그래서 위대한 과학자이자 미술가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있는데, 미켈란젤로는 조각에서 특히 그 특징을 보여줬었는데 다비드입니다. 황금비례, 인간에 대한 어떤 사실적인 표현을 기본으로 하고 있죠. 거기에 이목구비, 그리고 굉장히 디테일한 그림입니다. 아름답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충분히 아름다운 존재다. 인간에 대한 연구는 우리가 신앙과 함께 매우 중요하다. 이런 개념을 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쭉 보면 제가 라오콘을 얘기했는데 그 이전에 제가 별로 강조하지 않았던 로마 시대, 그리스 시대에 이제 그 주로 스토리 위주의 그런 조각들인데 상당히 조악하고요. 근데 라오콘 군상에서 어떤 표정이나 감정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인간의 근육 표시를 했었는데 이 두 개를 놓고 이렇게 본다면 약간 사실적이다라는 거죠. 이것은 신화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의 신화, 중세의 성경, 그 다음에 르네상스의 인간 중심의 사실적 해부학, 과학에 기반되는 그림, 인간에 대한 아름다움에 대해서 극찬을 하면서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사상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사람이 있는데 라파엘로입니다. 젊은 천재.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 학당인데요. 그 르네상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원근법을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소실이 있죠. 소실이라는 건 이제 원근법에서 이
걸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원근법이 정렬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가 중심이 되는 거고 소실점이 어떤 집중되는 곳이죠. 그래서 시선을 집중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근경, 아치가 그리고 여기에 중경, 이 벽 부분이 중경이 되죠. 그리고 저 멀리 원근, 그 멀리 있는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수평구도 그 위에 여러 사람들의 스토리가 있는데 비슷한 크기의 사람들을 이렇게 수평으로 두 줄로 놓으면서 어떤 반복과 재미 그리고 안정감을 주는 그런 구도. 그러니까 이전에 보지 못했던 부분은 굉장히 뭐라 그러나 수학적이고 계산된 그런 구도와 원근법을 이용하고 이렇게 그렸다는 거죠. 그리고 대상이 그 중세의 어떤 그 성경 중심의 내용이 아니고 아테네의 그 사람들이 뭐 아카데믹한 그런 토론과 학업을 했었다라는 그런 과정들을 스토리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르네상스 문예 부흥을 담고 있는 거죠. 그거 그린 그 이파의 성모인데요. 라파엘로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중세 시대의 그림과 이렇게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을 보면 우선 주제가 다르고요. 성경과 사람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렇게 보는 것보다 훨씬 사실적인 거죠. 그리고 입체적이고 표정과 이런 것들을 잘 담고 있고 그리고 디테일한 표현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삼각구도를 이루고 있고 수평구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동양화 같은 데서 보여지는 가까운 곳은 진하게 그리고 어둡게 그리고 멀리 있는 것 아웃포커싱 라이트하게 그려가지고 이 원근법을 더 보여주는 그리고 부드러운 그림과 그리고 전체적인 색감을 통일시켜서 요소가 다소 강하게 분산되어 있는 것을 하나의 느낌으로 통일한다는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바로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세 시대는 교황과 교황청과 그리고 군주, 귀족들의 사회였습니다. 근데 실권의 사회였죠. 사회 전반적으로. 그랬다가 르네상스가 되면서 인간 중심의 사회가 됐습니다. 근데 이 인간 중심의 사회가 되면서 다시 그 인간 중에 왕권이 어, 강화되는 그러니까 유럽 전체가 그 중세의 로마의 그 교황청에서 전체를 통일했다고 한다면 르네상스를 통해서 바로크 시대가 되면서 힘 있는 국가들의 왕이 힘을 갖는 그런 시대로 변한 것입니다. 바로크는 프랑스에서부터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에서 잘 보여지는데 권위를 중심으로 합니다. 바로크는 정치적으로 절대주의나 왕의 권력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 그리고 기독교 사회에서 벗어나고 계몽시대로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스페인이 그때까지 강력한 국가였는데 스페인이 조금 쇠퇴하면서 상업 중심의 네덜란드와 그리고 프랑스의 절대 왕권이 이제 유럽을 지배하는 그런 사회로 변화했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것은 베르사유의 궁전인데요. 루이 14세가
이제 절대왕권을 확립해 가면서 어, 어, 이제 그 바로크라는 그 시대를 이제 그 문화적인 트렌드를 만들었는데 이 바로크에서는 다시 그 왕권의 절대왕권을 표현하기 위한 어떤 권위적이고 그리고 화려한 그러한 이제 건축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뭐 바로크는 남성적이고 로코코는 여성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뒤에서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서 보면 바로크는 절대주의 공정과 반종교개혁의 정신을 모체로 되어된 예술로 로마를 중심으로 전 유럽에 퍼졌습니다. 자유로운 정신에서 분출되는 율동감을 나타내고 있고 표현과 회화, 장식적, 화려한 화법들이 주요가 되고 빛과 그늘을 강하게 대비시키는 인상적인 화법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바로크 건축 형식은 운동감을 중심으로 한 강한 양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건축물이고요. 우리가 중세 성당이라고 한다면 성당이 이제 중심이 된다고 본다면 바로크 시대는 왕이 거치하는 궁전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렸듯이 권위와 그리고 그것을 강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강한 전체적인 이미지 그리고 보통 사람들과 차이를 두는 화려함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돼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거 차죠. 이렇게 파리의 베르사유를 제가 방문했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 보시면 하나의 그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과 이후를 따진다고 그런다면 어, 교황이 앉아있던 왕이 앉아있던 어떤 그 의자 이런 것들과 좀 다른 새로운 양식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하네스 베이메이르라는 사람이 1632년서부터 75년 사이에 바로크의 대표적인 화가인데 네덜란드 화가입니다. 길드라는 것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방 같은 것일 수도 있고 화방 그러니까 그 뭐지 화가들이 모여 있는 어떤 단체 이런 것들을 길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길드는 다양하게 있는 거죠. 거기에서 활동을 했고 어, 이 사람은 그림을 1년에 한두 장만 그렸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당히 적다는 거고요. 지금 보고 있는 거는 풍경화인데 델프트의 풍경이라고 1660년서부터 그렸는데 유화로 그렸고요. 여기서 보면 맑고 부드러운 빛과 색깔의 조화 그리고 밝음과 어두움을 뚜렷하게 대비해야 하는 그런 그림이 말년에는 좀 더 완성화되었다, 완화되었다, 조화스럽게 변화했다 거고요. 그냥 풍경화죠. 우리가 여지껏 풍경화를 본 적이 없죠. 중세 시대에. 음. 이제 진주 목걸이를 한 소녀라는 이 그림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그림을 흔히 그 뭐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와 비교하는 네덜란드의 모나리자라고 하는 정도로 이 그림에 대한 어떤 주목도가 있습니다. 어두운 배경 속에서 허름한 복장, 허름한 복장이라는 단어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귀족도 왕도 아닌 평범한 여성을 그린 것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허름한 복장을 하고 있는데 아주 귀한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어서 이 그림이 이제 더 어떤 스토리가 있는 거죠. 과연 어떤 내용이 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를 그렸고 그 안에 왜 저 사람은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을까. 그래서 이 제목이 진주 목걸이를 한 소년. 근데 이런 그림이 이제 형성될 수 있었던 건 음, 뒤에서 잠깐 얘기를 하겠지만 그 유럽에 이제 그 새로운 르네상스 때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신대륙의 발견, 과학의 발달, 그리고 전통적으로 공권이나 왕, 귀족들 사회에서 새로운 세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길드죠. 상업 조직이나 아니면 뭐 공장 이런 것들이 다 길드였는데 그 길드가 사회 그 신흥 세력으로 성장하면서 신대륙이나 아프리카 뭐또 모직 이런 것들에 새로 형성되는 어떤 자본의 형성이 되면서 자본가들이 나타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화가들을 후원하면서 이러한 그림들이 그려지기 시작했다는 것. 그래서 이제 비싼 재료를 통해서 그 당시에 굉장히 비싼 귀한 재료로 이 그림을 그렸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로코코 시대인데요. 로코코를 저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보다 화려해졌다. 그리고 왕에서 그 어떤 귀족과 신흥 세력들의 사치스러운 그 프랑스의 18세기의 모습이다. 사교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어떤 문화 콘텐츠 그리고 하나의 트렌드, 사치스러운 트렌드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미 그 중국과 차 교육을 하죠. 이 마시는 차. 그리고 인도도 가고, 남미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세계가 글로벌화 돼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자본이 형성되고 그러면서 그것이 유럽 사회로 유입되면서 이제 뭐 풍요로운 그런 계층이 발생된 거죠. 그들은 그런 데에서의 트렌디한 어떤 유행을 적용했는데 특히 그 중국의 양식들이 많이 적용됐다라는 겁니다.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뉴욕 스타일, 뭐 한류, 뭐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들끼리 서로 어, 유행을 주면서 트렌드한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소수의 상류층의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화려해진 공전들이고요. 제가 옛날에 좀 더 젊었을 때 그 비인에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궁전이 있는데요. 그 2층, 3층에 이렇게 가면 방들이 있는데 그 방 안에 그 예를 들어서 인도풍, 일본풍, 중국풍, 아프리카풍, 뭐 예를 들어서 비니 오스트레일리아면 예를 들어서 뭐 스페인풍 이렇게 방들이 다 따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르네상스가 얼마나 화려하고 르네상스라고 합니다. 로코코가 얼마나 화려하고 트렌디하고 귀족들의 문화가 얼마나 사치스러웠는지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디자인적으로는 보다 어떤 좋아 보이는 요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이 세 가지를 공부를 했는데요. 이제 다음은 이제 산업혁명을 공부할 텐데, 우리가 산업혁명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 16세기, 17세기, 18세기 초반까지 이게 바로크, 로코코 시대인데, 그 시대에 우리가 얘기했던 새로운 자본의 형성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잠깐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산업혁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 그러니까 길드가 있는데, 길드가 요즘으로 얘기하면 기업이죠. 하나의 기업인데, 그 기업이 무역을 하는 기업이 있고, 뭐 생산을 주로 하는 공방 같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보자기를 만든다든가 이런 길드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자본과 형성들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유럽은 틀림없이 농촌 중심의 봉건 사회였는데, 그러면 약 한 150년 사이에 이 사회가 어떻게 변화됐느냐라는 거죠. 그 변화의 핵심이 어떤 새로운 사업, 비즈니스가 시작됐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양모 사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직, 그러니까 양털을 이용해서 선을 만들어서 옷을 해 입고 그렇게 하는 하나의 어, 아이템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신대륙에서 페루에서 이제 광산에서 나오는 이제 그 광물 이런 것들을 퍼서 날르는 그러한 새로운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탕수수입니다. 설탕. 카리브해라는 게 이제 그 지금 쿠바 근처 그쪽인데, 그 멕시코 하단에 이제 그 설탕 사업이 매우 힘든데, 설탕 한 주먹 정도가 뭐 금만큼 비쌌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신대륙에서 어, 사탕수수를 재배하는 이런 사업이 굉장히 컸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 사탕수수를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TV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걸 몇 번 다룬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사탕수수를 하려면 기계가 없으니까 사람이 해야 되죠. 그 사람을 아프리카에서 조달한 겁니다. 그래서 노예 문화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갖다가 신대륙에다가 가서 사탕수수 사업을 하고 탄광 채굴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돈이 유럽으로 가서 새로운 이제 자본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 이것이 얼마나 크게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봉건 시대에는 내가 땅을 예를 들어서 내가 봉건 영주였어. 굉장히 넓은 땅을 내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천석군, 만석군 있죠. 그래서 1년에 천석, 만석의 쌀을 재배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100년 전이나 어, 현재나 뭐 거의 그 부가 항상 고정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몇몇 사람들한테 집중될 수밖에 없었는데, 아, 천석군 정도가 아니고 이제 이런 어떤 하나의 순환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정확한 수치는 현재만 천석 정도가 아니고 200만 석, 500만 석 이런 규모로 자본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설탕 공장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세계의 대륙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배를 만드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확대되는 거죠.
그래서 삼각무역이라고 하는데 노예가 가고 설탕, 담배 같은 것들이 영국으로 오고 그리고 다시 영국이나 유럽에서 연직물이나 가공품이 어, 신대륙으로 다시 가는 이런 사이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아는 뭐 모직물과 은이 가고 그리고 향신료, 차, 비단 이런 것들이 유럽으로 오는 세계적인 이런 무역 형성이 되면서 신흥 자본가 집단들이 나타나고 그러한 문제를 좀 더 가속화시키는 증기기관이 발달됩니다. 1705년에 증기기관이 발달되면서 1760년 산업혁명의 시작이 준비되고 있었다. 이런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